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양IMC의 이윤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일구는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와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저희들 올 1년 동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마지막 정리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기 위한 또 시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주제 발표로 한 분을 모셨고 토론자로 8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그 주제 발표 선생님과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그 토론으로만으로도 저희들이 대단히 풍성한 그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표자 선생님들과 토론자 선생님들이 좀 주어진 시간 한도 내지만 좀 충분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로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그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강의를 부탁드릴 때는 중추사 사무총장님으로 계셨는데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쉬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중추사 사무총장님 이렇게 명기를 표기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튼 전 중추사 사무총장님이셨고 또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전 통합유럽연구회 회장이신 임상욱 교수님을 주제 발표자로 모셨고요. 토론자들은 8분을 모셨는데 지금 다 8분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그때 시작하면서 또 토론자들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6월 달부터 그 한국 전쟁 일이었던 6.25 때 처음 그 이 동일한 주제로 저희들이 그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사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운동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갖고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디아스포라는 개념을 처음 궁금증을 가졌던 이유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일구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체로 평화의 주체로서 단지 그 민족적 개념에서의 남북뿐만 아니라 남쪽에 사시는 분들, 북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민족적 개념 안에서 그리고 남쪽에 그 이미 이주에 정주해 계신 이주 시민들 그리고 공간적 개념에서 봤을 때 밖에서 사시는 한인들이 다 어떤 경계와 구분을 그 넘어서 한반도와 그 동아시아의 평화를 일구는 평화의 주체로 어떤 개념을 설정해서 같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개념의 한 축이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한번 일단 디아스포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에 대한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해오면서 디아스포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또 자연스럽게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남들 운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상적 일반적 개념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한 하나의 그 주체 설정에 있어서의 디아스포라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글로벌 디아스포라 그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의하에 어떻게 평화로 만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대한 문제, 청년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또 저희들의 관심사였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서 평화운동의 세력들이 남북 간의 교류 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북이 그 공간이 열렸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갈 세력은 자본과 국제 자본과 또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 중심의 그 내부 식민지화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금 민간이 국기 열렸을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하에 준비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4년, 5년 뭐 준비 기간을 저희들은 그것을 남북 상생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같이 북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적 아이템과 재원과 사람을 모으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열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일감들을 지금 먼저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그 구상을 가지고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뭐냐에 대한 찬반 논쟁부터 그러면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있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한국 이게 남쪽 지역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이미 시장에 이게 그 포섭되어 있는 구조, 하부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로 남북이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월 달에는 이런 동일한 주제로 해서 상상력이라는 개념, 한국 시민사, 글로벌 한국 시민사의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주제를 난류가 시절로 엮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과거 개념대로 하면 재외 한인의 관점에서 또 이게 그 저희들 이제 고향 지역이 이제 적경 지역 민의 관점에서 또 사회학적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쟁의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런 주제를 어떻게 시들과 난류를 엮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곳으로 묶으려고 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이제 남북 상생 경제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10강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강을 진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또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열되어지는 형태도 있긴 한데요.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으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10강에 참여했던 분들 강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모셨고요. 또 새롭게 초청을 드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그동안의 과정을 좀 리뷰하면서 좀 이런 그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사회적 경제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 체제나 통일 또는 뭐 어떤 가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큰 주제입니다만 임상호 교수님 모시고 중립파의 관점에서 이런 세 가지의 그 영역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 중립파 운동 과정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운동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좀 이렇게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일본에서 이런 그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홍콩에서 경험하시는 분들 미국에서도 경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또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좀 이렇게 토론자로 초청을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저희 고향 지역에서 이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그 활동 생활하고 계신 분들 두 분을 특별히 또 토론자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리얼리티가 그 실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좀 듣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고려인 3세 분을 좀 초청을 드렸고요. 한 분은 이제 북에서 오신 지 한 10년이 좀 된 걸로 좀 들었는데 또 나중에 이제 토론할 때 또 소개를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분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씀 주실 때 너무 시간에 얽매이는 것도 좀 안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너무 길게 한 분이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좀 그 오늘 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 적절하게 시간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는 임상호 교수님께 한 40분 정도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토론자들은 좀 10분에서 15분, 15분 내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미리 이렇게 받아서 봤는데요.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토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시간에 구애받으셔서 이렇게 좀 충분히 말씀 나누셔야 될 걸 못 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상호 교수님 먼저 좀 이렇게 주제 발표를 지금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먼저 그러면 화면 공유를 먼저 해주시면서 화면 공유가 되면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소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 그 주제 강연은 전 준추사 사무총장님이셨던 그 임상호 교수님을 모시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40분 정도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리지는 않지만 임상호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임상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상호 교수님 음소거 해주시고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임상우인데요. 잠깐만 제 자신을 왜 이 강연에 임하게, 이 토론에 임하게 됐나, 제 이력을 잠깐 소개해야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그 서양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몇 년 전 정년할 때까지. 서양 역사를 하면 곧 유럽 역사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제가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학회 하나를 창립하고 이끌어왔습니다. 통합 유럽 학회다. 그 계기는 아시다시피 유럽이 EU, 유럽연합으로서 통합이 됐는데 이것은 세계사상 기념비적 사건이다. 어느 정도냐면 가령 로마 제국이 끝나고 중세가 시작된다거나 중세가 끝나고 근대국가 체제가 성립된다거나 하는 그 정도의 문명사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서양 역사가로서 그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이중적인 함의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바로 통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첫째, 이제 유럽을 프랑스사, 영국사 이렇게 계속 그 전문 분야로서는 연구해야겠지만 하나의 통합적인 한 단위로 봐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을 한 나라로 보지만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이거든요. 그것처럼 유럽도 하나의 문명권으로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통합이고 학문적인 의미에서도 비단 역사학뿐 아니라 정치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이런 통합 학문적으로 봐야겠다는 것이고 이 통합은 사실 상징적 의미인데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통합이 그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여 년을 부심하면서 여기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조금 그 활동할 그런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한반도의 이 고착 상황, 고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첨예한 이 대치 상황,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가 얼마나 직접 간접으로 많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고착이니 대립이니 갈등이니 긴장이니 이거 전부 행위자들의 용어입니다. 우리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압과 속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야겠다는 우리 행위 주체자로서의 그런 생각에서 이 뚫고 나가는 길은 결론입니다만 중립화밖에 없다. 남북이 동시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알고 지냈던 대선배님께서 이 중추사의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깃발을 들었길래 제가 기꺼이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저는 잠시 해외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 아직 학술적으로 남은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윤희 사무처장님이 저한테 이 강연을 부탁할 땐 제가 현직에 있었는데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래서 전 사무총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윤희 사무총장님이 중립화에 대해서 열성적인 회원이십니다. 우리 중추사에. 그래서 평소에 그 카톡을 통해서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강연을 중립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중추사 뭐 선전이라기보다는 이런 기회가 맡았습니다. 맡은 다음에 제가 고향 YWCA의 이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플랫폼 익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SNS상으로 봤지만 사실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제목만 보고는 몰랐는데 강연을 수락하고 나서 보니까 얘기가 심각합니다. 바로 오늘 일단 사후 토론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또 개인적으로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 청년의 역할이라는 그 대주제 속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중립화와 어떤 접점을 가지고 얘기할까? 그런데 또 사후적인 생각입니다만 접점이 있고 그게 경강부의 접점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인 접점이라는 걸 이따 결론에 맺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립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외람되지만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외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그룹은 지난 반년 이상 동안 이 문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드는 격이 돼서 그러나 제가 오늘 강연의 주제를 엮어내는 한 저로서도 이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데보다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그리스어원에서 가지고 있지만 디아는 밖으로 또는 가로질러서 스포라는 흩어진다니까 밖으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흩어졌냐? 디아스포라는 하나의 민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흩어졌다는 게 주체가 뭐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민족이 또는 한 민족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동질 집단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또는 여러 사람이 흔히 들었던 디아스포라는 근현대사에 있어서 주로 유태인들의 그 디아스포라를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유태인의 민족 이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풍지박산이 난 그것을 얘기를 많이 했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박해와 핍박이라는 뜻과 디아스포라가 거의 동일시 되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정처를 잃고 뿌리를 잃고 유민이 된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두운 의미로 디아스포라 다가졌는데 이걸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비해 보면 특히 우리 근현대사에 대비해 보면은 특히 일제 시대 때 저는 일제 시대란 말을 계속 씁니다. 일본 제국주 시대 좋은데 뭐 강점기니 이런 어거지 말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연해주에서 또 지금 우즈벡이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거의 강제로 뭐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간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강제로 이렇게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박해와 핍박의 디아스포라에 준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의 후예들 3세, 4세가 지금 어떠한 민족 정체성 또는 자기 집단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전 심각하게 들여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포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정희 시대에 들어 산업화 시기에 들어서 자발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든가 또는 경제적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갔던 남미나 미주, 유럽에 흩어졌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좋은 기회를 향해서 흩어졌다. 물론 한국 사회가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는 데서 자발적인 디아스포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또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동남아나 호주라든가 갔고 우리가 세계 강국이 되어가면서 코이카 등 전 세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등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보다 긍정적인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야 될 것이 이미 국내에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있었고 이 문제는 오늘 주제와는 좀 벗어나겠습니다만 미래 우리가 인구 절벽에 해당하는 데서 프로젝션들이 나오고 있죠. 미래에 우리의 데모그래픽 파퓰레이션에 중대한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며칠 전 미국에 갔다 와서 지금 격리돼 있는데 이 강연을 맡았으니까 몇몇 미국의 교수들 관련자들이랑 얘기도 해봤어요. 제 딸이 마침 어떤 의대에서 일을 하는데 전공이 뭐냐 했더니 우리 퍼블릭 헬스라고 그러면 잘 익히 알려져 있죠. 공공보건. 그건 줄 알았던데 그 소속 디파트먼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NYU 유니버시티인데 디파트먼트 오브 Population Health 인구의 보건이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바꿨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겠어요. 퍼블릭 헬스는 뭐냐면 근대 그 국가주의 시대 때, 제국주의 시대 때 태어난 그 청결과 그 민중을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공공보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소시적에 보건이라는 교과목을 그, 그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강제적입니다. 국가주의적입니다. population health보다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민중들의 그 보건이다. 공공이란 말이 좋을 것 같지만 역사상 굉장히 독재 시대나 이런 전체주의 시대 때 공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공안이라든가 뭐 독일에서도 그렇게 썼고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도 그런 말을 썼고 공공안전. 그 공공안전이 공공보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새 백신의 논란이 또 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보건을 위하여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죠.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라고. 어쨌든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제가 요번에 이 주제를 탐색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용어인데 우리 흔히 미국은 이민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그레이션이죠. 그런데 요새 관련 학자나 관련 그 행동가들이 점차 이미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미 낙인 찍기를 한다는 거죠. 이민 들어왔으니 아직 시민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타자적 존재라는 것이죠. 미국의 주류 본류 사회와 다르다는 걸 용어로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대안적으로 쓰느냐? 저 놀랐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드디어 중립적, 가치 중립적 또는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를 실어서 그 이주민 이게 번역이 벌써 이미그레이션인데 그걸 안 쓰고 그 가치가 실려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쓴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맡으면서 디아스포라랑 그 단어부터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점점 더 긍정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쓰이는 단어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주를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는 말을 보다 일반적으로 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니 사무총장님의 이 포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도 중요한 개념과 단어들이 나열됐는데 이 지금 제목에 다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디아스포라, 시민사회, 청년, 글로벌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아직 묶어낼 수 있는 포커스는 없다는 것이죠. 모색이죠.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간 관계상 이따가 그 토론 부분에 그 기회가 있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의 서론격으로 한자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한자로 쓰고 싶었어요. 자립, 자주, 자강.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저는 지금 한민족 중에 특히 남쪽의 상태는 좀 도발적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속의 상태다. 이거는 지금 세계 6위, 7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군사력이 5위, 6위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예속이냐? 아직도 자주라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자강. 미국의 미군의 주둔이 없으면 우리는 침략을 막 당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 주류 담론 아니겠습니까? 꼭 보수 쪽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군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명실공히 세계 5,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오늘 제가 다른 통계를 봤는데 경제력이 어떠냐면 저는 잘 모르는 전문 용어입니다만 PPP 구매력 기준 개인당 국민소득이 44,000달러인가 그러는데 놀랍게도 물론 10위 아니 17위인가 그래도 왜냐하면 작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룩셈부르크 뭐 등등등 스위스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나라들 일본 벌써 2017년에 제꼈고 PPP에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상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는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꼭 경제력만 최근에 그 문화적 대중문화 쪽이 주로입니다만
문화적으로 세계의 표준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을 달리 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왜 자주가 문제되냐? 세상에 이러한 강한 자주적 자리 독립적인 나라가 어떻게 전시 군사 작전권도 없고 어떻게 나라의 국방을 외국군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것은 그 길들여진 순치된 예속과 노예의 근성이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민족 통일이라는 그 과제,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그 과제인데 통일을 해야겠다는데 조금 있다가 통일이 정말 돼야 될 것인지 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이나 북이나 우리 민족이면 또 해외 디아스포라로 계시는 분들도 모두 민족 통일이라는 말 앞에서는 전부 이구동성입니다. 그럼 해야 된다면 통일을 방법은 중립화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고, 그 다음에 하나의 슬로건을 내건다면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또 자립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민족의 과거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현재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 자주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다면 중립화의 미래는 바로 뭐냐? 평화와 또 중요한 게, 평화도 중요하지만 번영에 있다. 남북 공의.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립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잠깐 개념적 역사적으로 중립화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립화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역입니다. 하나의 민족, 즉 디아스포라 민족이 중립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태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은 중립이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터잡고 있는 국가 또는 뭐 쿠웨이트 근처 가면 이 나라 저 나라도 아닌 그 중립 지역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되게 제국주의적에 서로가 못 먹으니까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까 중립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국가가 중립이 될 때도 바로 그러한 전략을 택합니다. 여기서도 손 못 대고 저기서 손 못 대게 하는 방법이 중립화였습니다. 중립화의 종류는 한시적 중립이 있고 영구적, 또는 흔히 학술적으로는 영세 중립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영세 중립에 대한 어감이 참 나쁘다고 그래요. 뭐 영세민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영세 중립이 더 친숙합니다. 어쨌든 한시적 중립이란 뭐냐? 역사상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주변국, 특히 주변 강국들이 분쟁할 때 정말 어느 한쪽으로 들었다가는 쉬운 말로 곤란한 지경이 되거든요. 당분간 중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반면 교사가 우리 병자호란 때 떠오르는 그 일본과 쇠퇴, 당시 쇠퇴 조짐을 가지고 있지만 대강국이었던 명나라 사이에 끼어서 큰 피해를 받고 좀 30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만주에서 떠오른 금나라, 나중에 청나라가 됐지만, 그리고 쇠퇴한 명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느 한쪽에 할 수 없이 속어를 쓰겠습니다. 몰빵 외교를 했습니다. 즉 죽어가는 명나라에 줄을 서 몰빵을 하다가 그 병자호란 이런 남한산성의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있죠. 바로 광해군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죠. 할 수 없이 오늘날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개 보면 파퓰레이션의 반쯤은 한쪽에, 어느 쪽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한쪽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영세 중립을 선언하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두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다시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중립화는 뭐를 보고 중립화라고 그러냐? 그 어트리뷰트는 뭐냐? 그 요소들은 뭐냐? 우선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군이 자기 영토 내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왔다면 중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은 인정을 합니다. 아예 코스타리카 같이 군대를 한 명도 없고 경찰력만 있는 나라도 있는데 오스트리아도 군대가 있고 스위스도 군대가 있습니다. 스위스 강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최소한의 방어력을 얘기합니다. 그 남을 먼저 공격할 능력은 없을 때 방어력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표면적인 얘기고 내용적, 현실적으로는 주변국, 특히 강대국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강대국의 힘이 기울었을 때는 절대 중립을 선언해도 그 강한 나라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립화 처음 얘기냐? 저기 더 많이 있는데 아까 토론문을 제가 일별해 봤습니다는 어느 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나열을 해줬어요. 특히 해외에서 그 한국의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것만 추려보면 놀랍게도 구한말이 우리가 그렇게 강대국의 서구 열강의 침공에 끼어 있지 않았습니까? 살아날 길이 뭐냐? 그래서 독일의 당시 유럽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중립을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무시되고 했지만 강대국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이 최초로 중립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요새 문서를 뒤져보니 그 말을 했다는 것이 당대에는 시도 안 맥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대국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중립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고종행자가 중립을 선포했었습니다. 2번이나. 이거 우리 역사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1900년, 1904년 선포했는데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뭐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말았죠. 고종은 단발마의 몸부림으로 중립화만이 대한제국의 실체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북한 쪽에서는 그 북한 쪽 사람 말고 한국 전쟁은 납북된 지식인들 조소왕, 안재홍 선생님이 중립화 운동을 거기서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자세한 소식은 모르지만 전원에 의하면. 그런데 조소왕 선생님이 의문의 실족사를 했어요. 들리는 말로는 김일성이 당시 남한의 이승만처럼 북한에서 실권을 잡아야 이승만이 남한에서 실권을 잡고 단독 정부를 선언했잖아요. 김일성도 북한에서 자기의 권력으로 실권을 해야 되는데 중립한다면 통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단 마지막 말씀 먼저 여기 김일성 제가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줄 김일성은 1980년 이래 국가에 거의 국시란 말은 아니지만 지침을 중립화로 내걸었고 북한의 헌법, 북한 헌법이 있다는 말도 금시초문일 뿐 계실 텐데 중립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말로. 북한 말은 외래어를 소련어로 씁니다. 러시아 말로 씁니다. 비블록을 지향한다. 북한 헌법에 있습니다. 비블록이란 말은 동맹을 안 맺겠다는 거예요. 헌법의 중립화를 천명하고 있고 김일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립화. 그 자기가 50년대 중립화론을 핍박한 것은 자기의 북한 내에서 단독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핍박한 것이고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한보다 먼저 남한은 미군의 보호 아래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살아날 길이 중립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 그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굉장히 많은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 중립화를 제기했는데 일부는 미국 내 정치 사정으로 무산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한국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한테 제시했을 때 한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 정권 욕심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해왔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4.19 이후 그 들불처럼 일어난 혁신계 정당에서 중립화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박정희는 이것을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서 탄압을 했습니다. 왜냐? 중립화가 되면은 자신의 남한만의 미군의 보호하에는 자신의 남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중 선생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 망명하셨고 일생 중립화 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4.19 직전에 민족일보를 창간한 조영수 선생이 중립화 운동을 시작했는데 역시 빨갱이 프레임으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반도가 지금 이러고 전쟁 상황의 대치가 계속되는가? 이 얘기는 중립화 직접 관계가 없는데 다 아실 만한 얘기지만 1945년으로 돌아가 보죠. 2차 대전에 미국이 승전했어요. 근데 미국이 승전했을 때는 나치에 이기고 일본한테 이겼을 때는 지금처럼 세계를 지배할 구도도 없었고 기획도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쩌다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뿐 아니라 이른바 리비저니스트라는 수정주의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재밌다는 말은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의 호황에서 세계 최강국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말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나 전쟁이 끝나서 국민들은 평화 무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기를 더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국방비를 늘릴 게 없잖아요. 그래야 군수산업이 돌아갈 텐데. 그런데 여기 47년 당시 미소 냉전이 깊어갈 때입니다. 그 냉전의 책임이 누구냐? 그건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과제로. 어쨌든 미국의 세계 기획이 이때쯤 무르익습니다. 즉 냉전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만들었냐? 뭐 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Foreign Affairs 아직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국제 정책 위반하는 관변 잡지라고 아시면 됩니다. 유수한 학자들, 알만한 학자들이 다 있어요. 47년에 미스터 X 세상에 학술지 논문에 이거 무슨 추리소설도 아니고 미스터 X라고 필명으로 공산당 팽창 이론을 내세웁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조지 캐난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의 국제정책을 관장하는 국무장관이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20세기 후반에 기조가 되는데 바로 냉전주의죠. 냉전이면 악마가 있어야죠. 상대방. 만들어냈습니다. 커뮤니즘이 팽창한다. 그래서 미국은 반공의 선두다. 만약 그 팽창을 저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특히 동남아에서 하나하나 쓰러질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 소련을 컨테인해야 된다. 둘러싸서 봉쇄해야 된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의 세계의 구도로서 정착이 됐습니다. 이 말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등등등 그래서 이 바로 냉전 구도가 해체됐는데 해체됐으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미국은 또 무기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또 만들어내야죠. 너무 말을 제가 시간으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의미심장하게도 올해 1월 28일에 올해 1년 안 됐죠. 폴리티코즈, 포레인 어페어스와 쌍벽을 이루는 관변 정치학 잡지, 국제정치 잡지입니다. 역시 익명으로 무슨 잡지에 익명이라는 잡지 저자가 있어요. 익명으로 단 가로치고 전직 고위 당국자 이러면서 조지 캐난급이겠죠.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겠죠. 기고를 했는데 아까는 소련이었었잖아요. 이제 말만 바꿔서 중국이 1대1로로 팽창 정책. 이제 중국을 코뮤니즘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세계를 지배하려고 1대1로로. 그런데 중국은 독재 국가다. 아까랑 똑같아요. 소련은 독재 국가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지금 미중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도저히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데 수사고 뭐가 없습니다. 시진핑과 마치 히틀러를 제거하듯이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를 해체해야 된다. 한술 더 떠서 중국을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미국의 그 매파들이 나올 얘기인데 너무도 1947년과 21년의 얘기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단순히 첨예한 대립 여러 가지 언론이나 학계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47년에 냉전이 이 논문을 이정표로해서 출발했듯이 지금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수상으로 바이든 부통령이 요새는 좀 멍청해 보고 나이가 늙었고 뭐 얼띄어보고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입니다. 이 국제 정치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전문가예요. 그렇게 쭉 성장했어요. 그리고 부통령까지 됐어요. 2015년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의 초청으로 천안문에 가서 푸틴을 밀어제끼고 가운데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디 가서 딱이 크게 맞을 거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 당장 불려갔습니다. 미국에 당장 불려서 오자마자 1, 2개월에 한 일이 뭔지 아닙니까? 기억나시겠죠? 미트코츠의 국방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드를 졸지에 며칠 만에 도입시키고 외교부장의 반대에도 정신대 문제를 그냥 타결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그 결과 둘만 생생히 기억하시는데 바로 며칠 전에 미국 갔다 와서예요. 바로 며칠 전에 천안문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바이든이 천안문 박근혜 갔다 오니까 한국을 방문했어요. 하면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쁜 배팅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 어디 가서 줄 서냐. 이렇게 정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와 정신대는 바로 이거 나쁜 배팅 하다가 크게 맞은 따귀입니다. 2월 달에도
문재인과 바이든 통화한 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 알죠? 뭐 쿼드니 거기는 아직 포함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이 있잖아요. 중국에 무역해서 경제 팔아먹고 하는데 들으라고 쿼드에 들어와서 쿼드 플러스를 만들자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외교적 수사를 보셔야 돼요. 이거 언론들이 다 보도했지만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한미동맹은 핵심 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린치핀입니다. 린치핀은 건 우리가 수레바퀴가 수레살이 모이잖아요. 가운데 축이 있겠죠. 축에다가 핀을 박아야지 그 수레살이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핀을 빼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와야 되죠. 미국은 한국을 핵심 축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빼면 그냥 인도태평양이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쿼드보다 훨씬 센 데입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을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주기로 했었잖아요. 안 주는 이유입니다. 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제가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이제부터 그냥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남북통일 꼭 이루어야 하는가? 근데 최근에 건너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통일을 제고, 특히 통일 비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젊은 층은 뭐 꼭 통일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통일의 염원은 민족사적 당위론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추동력을 담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단 대치 상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통일론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특히 중립화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죠. 남북의 국가 실체를 서로 인정하고 있냐,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 심지어는 북한을 북계라고 불렀잖아요. 이건 냉전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절충론으로 남북이 자주 만나고 할 때 서로는 뭐 대한민국으로 불러주기 싫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다가 오늘 강연 중에 잠깐씩 저는 절충적으로 섞어서 쓰겠습니다. 남북한이란가 한국과 조선을. 근데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지금 조선을 조선이라고 부르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 강연 중에 국가보안법을 계속 위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끼리 만났을 때 서로 어정쩡하게 남측 북측이라고 불러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상호 호칭법이 있는지. 저는 이름을 그 이름대로 불러주는 정명론이 말로 대화가 시작되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자기 이름으로 안 불러주고 무슨 대화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뒤에 복심이 있다는 얘기죠. 기억고. 따라서 앞으로 정부 간에도 한국, 조선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유엔에 가입된 두 나라 아니에요. 이 현실을 왜 무시하고 특히 남한 안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묶어놓습니까? 그리고 대화하자며요. 평화로 가자며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자기의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지리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반도인데 북한에서는 조선반도예요. 이번에 제가 중추사 강령과 영세 중립화 선언을 기한을 제가 했습니다만 하면서 그걸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한반도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 한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일방성을 극복하고자 어차피 세계적으로 코리안 퍼닌슐라로 불리니 이건 세계 지정학에 그렇게 불립니다. 따라서 어거지 같지만 코리아 반도가 어떻겠는가. 통일의 또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의 일부는 이른바 매파, 우리나라는 매파란 말이 없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흡수통일론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국민의 태반은 말로는 흡수통일, 우리가 한민족이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남한의 주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남한이 가서 북한을 먹어야지. 가서 땅 살 국리 벌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통일만 되라. 땅 사면 그게 얼마까. 이런 흡수통일이 있는데 시민단체나 이른바 진보적 장치에서는 평화공존론을 내세웁니다. 굉장한 민족주의가 작용하고 있고요. 저는 로맨티시즘, 낭만주의까지 작용하고 있다 보는데 당분간 평화라고 지금 통일이 어려우니까 평화 공존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통일하자 이건데 결국은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면 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강대국이
북한이 만약 스스로 붕괴한다면, 아니 붕괴 전에 평화 공존하면 북한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서로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붕괴합니다. 붕괴하면 그게 남한 땅 될 거로 남한 사람들은 헛꿈을 꾸고 있는데 이미 강대국들은 분할 점령에 그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만 선언적으로 했지 국제적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이거 분할 점령할 계획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면 약정도 이면 협의도 수차례 있었고 그건 딴 때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일 말입니다만 우리는 레알 폴리틱으로 가야겠다. 현실 정치로. 왜 독일 말을 쓰냐면 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 정치 그러면 조금 개념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 국제적 현실 속에서 가장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찾아갈 길은 중립과 통일론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통일된 국가의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고려 연방 갖고 이게 고려는 저기 뭐야 왕건의 고려라기보다는 그 고려가 그 고려입니다. 그 고려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우리를 고려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 코리아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명칭을 고려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코리아를 음역한 것으로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조선은 그렇게 제약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통일부라는 정부의 부서가 있는 나라는 글쎄 한국말로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북한에 통일선전부가 있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죠. 그런 정부기까지 설치하고 통일을 국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미래에 그런 통일을 한다면 그 나라가 뭘까? 일단 함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해를 하자면 흡수통일론입니다. 가서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한반도와 부속 영토를. 이래가지고 무슨 북한이랑 대화가 평화적 공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집어먹겠다는 복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그쪽 사람들이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제안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코리아에는 두 개의 스테이츠 복수입니다. 있다. 이것이 당분간 국가 컨페더레이션, 페데럴 가버먼트는 다릅니다. 연방과 마치 유럽 연합과 같은 컨페더레이션이 되겠다. 즉 우리 번역하자면 국가 연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당장 코리아 국가 연합을 구성해야겠다. 중립화론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전 단계로 종전선언, 남북 불가침 협정 등인데 이거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외국군 진입 금지 이건 이미 조건으로 얘기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쟁점이 되는 게 중립국가 국방정 수준인데 그 최소 방어 무력 스위스인데 이스라엘은 중립국은 아닙니다만 강속으로서 아주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력까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핵을 남한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건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고요. 그것 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야 통일되면 그 핵이 누구 거냐 우리 거다 뭐 이렇게 농담까지 해가면 농담해가 진담이에요. 근데 글쎄요 토론의 거리입니다. 다만 우리는 중립국가가 되면 군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최소 방어력만 가져야지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력,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는데 누가 중립화를 인정해 줍니까? 간군 문제인데 김일성은 이미 10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중립화를 얘기하면서 10만 강군을 제약했어요. 즉 김일성의 가장 큰 과제는 그리고 그 아들 손자의 과제는 뭐냐면 북한이 남한테 먹힐까 봐 무섭습니다. 이 말을 남한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미군이 없어도 그래서 감군을 해야 돼. 10만이면 못 쳐들어가거든요. 이미 김일성은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 주장은 자 우리 인구 프로젝션 나오잖아요. 인구 절벽에 50만 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번에 수능 몇만 명이 쳤어요. 재수생까지 43만 명인가 그러잖아요. 올해 탄생아가 몇 명입니까? 20만 명 안팎이에요. 그중엔 남자만 군대 간다고 해서 10만 명이 다 간다고 해도 병역은거 2년이라면 전 남자가 다 가도 20만 밖에 못해요. 이게 곧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명백한 현실이에요. 그 군부라든가 무기 생산자들은 그 50만 해야 별자리도 많이 생기고 무기도 많은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그리고 특히 현대전은 뭐 군인들이 육군 보병들이 스크람 짜고 적이 내려오는 걸 막는 미시축구가 아니에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게임해가지고
드론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요. 따라서 감구는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중립조약 형태, 이게 이제 결론, 본론이 되겠습니다. 중립화 조약은 남북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얘기했듯이 항구적 보장이 취약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따라서 다자간에 해야 됩니다. 주변 이해 관련국들이 중립화를 상호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추진하면서 그것에 연계하여 남북이 중립화되는 것을 부속조약으로 하든가 별도조약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당사 평화조약 이걸 확대해서 동북아 평화조약도 됩니다. 그 뭔고 하니 그 한반도 평화조약은 남북 미중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2+2인데 왜 해야 되냐면 남북 미중이 왜 외세를 끌어들이냐 그런데 지금 한국 전쟁 정전 상태 아니에요. 지금 종전 선언하자는데 그거 그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종전 선언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 큰 전쟁은 피스 트리티로 끝납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야 끝나요. 일본이 우리가 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49년에 가서 51년에 가서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1차 대전 1918년이 끝났는데 파리 베르사유에서 1919년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뭐 여기 전공하신 분은 1648년 30년 종교 전쟁을 끝나는 베스트팔렌 조약. 전부 큰 전쟁은 평화 조약으로 끝내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남북 미중 2+2가 절대 강대국의 초빙이 아닌 6.25 전쟁을 끝내는 평화 조약입니다. 참전 당사 주 교전 당사자예요. 반드시 꺼야 돼요. 이번 문 대통령의 제안은 정말 신의 한 수였었습니다. 그동안 북미 뭐 평화적 어쩌고 저쩌고 종전 선언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북한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경제적이죠. 경제적인 이전에 체제 안보죠. 체제가 무너지니까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근데 북미 수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체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 그다음에 그 수교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최소한 제재 풀어주고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가 인정을 받고 먹고 사는데 뭐 한다고 통일합니까? 남한의 자본주의한테 먹히려고요? 따라서 북미 종전선언은 분단의 고착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남북, 미국 또는 남북, 미국, 중국을 끌어들여서 절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외교적 수사를 써가면서. 미국 지금 기분 되게 나쁩니다. 중국을 거론했다고. 중국은 반색이죠. 중립화는 바로 이 양자를 양강도의 양손에 놓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전선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평화조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당위성은 전쟁을 했으니 끝내려면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종전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 있죠. 미국은 다음 단계마다 살라미 전법이라는데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앞에 있는 걸 다시 되돌려버리는 새로운 정책을 또 쓰게 됩니다. 하나하나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상태를 이용해서 그 가운데 쓰는 평화조약으로 가야 됩니다. 동북아는 뭐냐면 러시아, 일본을 끌어들여서 동북아 평화조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일본은 반대하겠지만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뭐 여기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 중립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 거부할. 조선은 최고 찬성, 중국 적극적, 러시아 경제적 이해관계. 왜냐하면 이게 남북이 뚫리면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고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러시아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들을 봤기 때문에. 일본 한마디로 방해. 왜냐하면 강한 한국을 보고 싶지 않아요. 미국 여기선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국의 군부와 MIC 군산 복합체는 국제적 악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조지 캐난과 익명의 기고절 했듯이 반드시 악마가 해서 냉전 상태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집권 정권별 성향이 다릅니다. 주로 민주당이 20세기에 큰 전쟁을 다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공화당이 보수적이니까 전쟁 일으켰을 것 같지만 민주당 정부가 이거는 바이든을 포함한 바이든 대단히 호전적으로 지금 중국에 덤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중립화 절대 안 되죠. 무기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도 세계 평화를 희구하는 세력이 있고 적극적인 그런 세력과 연대를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에 디아스포라 한인의 세계 시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예가 최근에 종전선언을 미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주 한인 평화단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K-팩이라고. 한국 이상의 모든 조건이라도 한국이 가장 문제예요. 남남 갈등, 특히 숙미, 친일을 자기 한국 사안의 기득권 유지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중립화라는 청천벽력입니다. 바로 이 분단 상태, 냉전 고착 상태, 신냉전 상태에 있어야 자기가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왔던 한국사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숙미 친일로서 가기 때문에 이 갈등은 대단할 겁니다. 마치 조선의 4대주의, 다 죽은 명나라를 200년이 지나도 황제 제사를 지냈던 그 선비들이 왜 했겠어요? 그 체제 안에 민중을 묶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립헌도 조금 전에 약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평화 조약이 돼야 되는 이유가 단계별 추진론이 있어요. 종전선언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죠. 살라미 때문에. 근데 대개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그래야 논문 쓸 거리가 많아요. 살라미 쪽. 한 방에 돼버리면 논문 한 편밖에 못 쓰잖아요. 쉬운 얘기를 하면. 살라미 쪽 잘라야 하는데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고 대개는 그쪽 장학금 받고 있는 사람이고 평화란 말을 어원을 얘기했는데 왜 평화 그럼 우리가 추상적 단어로 평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어 사전에.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아주 좁은 의미로 피스란 뭐냐면 싸운다는 상태의 반대 상태를 피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들끼리 둘이 형제끼리 탁탁 싸우다가 피스 그래요. 그 말은 주먹질을 멈추자는 뜻이에요. 추상적인 평화를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따라서 피스 트리트는 강화 조약으로 번역을 합니다.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는 거. 물론 미래의 비전은 추상적인 평화이겠지만 일단 1단계는 전쟁 상태를 강화해야 됩니다. 피스 트리트는 사실은 강화 조약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저는 이 표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선중립 통일입니다. 얘기는 길겠지만 통일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중립화해서 우리 평화 번영을 남북이 유지하면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 자손들의 몫이에요. 자연스럽게 남북의 수준차라든가 경제적, 문화적 수준차 해설되면 자기들이 합하지 말래도 할 겁니다. 통일은.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은 조건이 중립이 조건 안 되게 이대로 어떻게 해야겠냐 그러는데 이대로 있으면 그 통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미국의 속박 속에서 미국의 장기판 앞에 병졸로서 중국을 향해 사드 그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중국을 향해 그거는 장기의 병졸이죠. 따라서 빨리 먼저 중립을 해놓고 후손들이 알아서 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일의 3단계를 제가 그 로드맵을 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까 얘기한 평화조약을 4개국이 맺어야 하고 거기에는 영세 중립화를 포괄해 남북이 영세 중립을 선언하면서 4개국 평화조약에 사인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조약문행에서 남북은 Confederation of Korean States, 코리아 국가연을 선포하고 이 내용은 뭐냐? 여기 한민족이란 말에 디아스포라는 말이랑 안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 포괄적인 한민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국가는 엄연히 유엔에 가입한 2개 국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유럽연합이 있지만 27개 국가의 독립과 자주가 완전히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서로의 내정을 간섭 안 하는 것처럼 그러나 유럽연합에는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27개국을 강제할 수 있죠. 주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와 국방은 아니더라도. 따라서 3정부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3개 있습니다. 독립적인 한국 정부가 지금같이 조선 정부가 있고 그리고 코리아 국가연합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유럽연합 정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국가연합의 상태인데 남북 협약에서 시간을 10년, 20년 정할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정할 수 있는데 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정해놓으면 영원히 가요. 따라서 어느 시간이 지난 후 Federal Republic of Korea, 여기 복수가 아닙니다. 코리아는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김일성이 제안한 거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랑 합의를 봤는데 그 용어에서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6.15 공동선언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라고 했는데 그 낮은 단계 연방국가가 뭐냐면 국가연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낮지 않은 높은 단계 연방국가가 뭐냐면 그야말로 한민족이 돼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하나의 국가 아니에요. 스테이트가 독립적이라도. 예? 그런 연방국가 많죠. 국가는 하나예요. 다만 미국의 50개 지역정부의 자치권이 굉장히 강하듯이
우리도 두 개의 지적 정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방국가 형태고 미래의 세대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균형이 모색되면 수건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우리의 수건인 일민족, 일국가의 통일을 그 후세가 이룰 것입니다. 방법은 그걸로 정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북아 경제자유지역을 건설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냉전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서로 전쟁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 세계 사회는 경제적으로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하듯이 너무 넓게 해서 이걸 옛날처럼 냉전 시대를 끊어내지 못해요. 소련 불락 경제와 미국의 자유주의 서방 경제라고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으르렁거리고 미국은 뭘로 사용하느냐? 이런 신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의 국지적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반도가 가장 큰 데입니다. 그게 일으키면서 그 무기를 계속 생산해야 되는 세계 헤게모니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립화가 돼서 완충지대가 되면 한반도가 완충화 되면은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면서 무역해야 돼요. 근데 무슨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생겼다 무역 끊기잖아요.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다른 뒤에 말씀드리겠고 요약해봤는데 시간이 없어 요약은 이미 다 말씀드린 얘기고 마지막 그림 한 장. 우리가 4개의 중립화의 조건, 비핵화, 비동맹, 비침공, 최소 방어 군비 이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이념, 자주, 자립, 자강을 세워야겠고 이것을 집을 짓는 4개의 기둥은 남북의 공동 안보를 취하겠고 자주 독립을 해야겠고 미래의 민족 통일을 해야겠고 경제 변형을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이 집의 지붕은 통일된 영세 중립국이 되면서 코리아 국가연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연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름 위에 있는 비전은 항구적 평화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번영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동북아가 다 잘 살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이겠지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구산 하에 있는데 해구산 아래에 있는 것은 패권적 강대국 패권 구도에 영속합니다. 왜 그런 우산을 쓰고 있어요? 굴욕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해구산이 아니라 중립화의 우산을 써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의 연계점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 청년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발제를 끝마치겠습니다. 중립화의 우산 앞서 말씀드린 핵우산 필요 없고 중립화 우산은 강대국이 펼쳐주겠어요? 아니죠. 무기를 어떻게 팔겠어요? 중립화를 해주면. 따라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민족은 너무도 당연히 한반도의 거주민만 생각했는데 우리 말은 디아스포라. 단순히 피를 나눴으니 같이 오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 아까 제가 민간단체 또는 공공외교라고 그랬죠. 아까 미국의 케이팝을 얘기를 듣고 유럽에서도 활동이 많은 그런데 그분들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일본이나 미국 내에 일본이 우리가 뭐 기시다 뭐 또는 아베 같은 사람만 있는 극우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양심 세력, 그 진보 세력, 자유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대를 엮어낼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그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클 수 있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 중은 실제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단순히 제가 뭐 시민사회가 아까 상상력이라고 그랬는데 상상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상상력이 아니라 맨데이트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시민사회가. 왜냐하면 우리의 정부 또는 사회 주도 세력이란 뭐 아주 폭넓게 우리 사회 주도 이 엘리트라고 해도 좋고 이분들이 전쟁 세대예요. 내일 아침에도 북한이 내려온대요. 언제 겨울이다 임진강이 얼면 내려온대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투표를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이 미국의 헤게모니 고삐에 순치되어서 그 집에 그 강아지 마냥 목줄을 메어갖고 사고 자체가 그리 굳어 있어요. 절대 우리 정부가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가 오더라도 저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더라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자주적이라는데 누가 해요?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근데 시민이라면 너무 막연해요. 시민사회는 포괄적 개념이고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미래 한반도의 주인이 바로 그들이에요. 자기들이 살아갈 건데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독립도 되지 않는 군사 작전권 놓는 나라, 미국의 무기 파는 것에 따라서 신냉전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의 자각과 이들의 참여로서만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중립화 추진 운동은 바로 청년운동과 한국 시민사회 내 청년운동, 그리고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공공외교의 네트워크로 확산되어야 될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추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충분하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무거운 주제는 많이 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다 소화해 주세요라고 이제 처음에 30분 부탁 말씀드렸다가 이제 40분 정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도 사실 발제 원고 받아보고 이거 40분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중립화와 관련한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관련한 중요 개념들 화두들을 던져주셨습니다.